요거 자습서는 너희가 처음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럼 요 자습서 특징을 한 번만 좀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은 차례 부분 한 번만 펴보자. 이 차례 부분을 보시면 송천이 시험 범위 나가는 걸 특징을 좀 살짝 얘기를 해줄게. 요 많은 문학 작품 중에서 선생님 마음이야. 학교 선생님 마음대로 작품을 고르셔. 근데 선생님은 그거를 기다리고 있으면 진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왜냐면 작품 수는 1학년 때보다 많아지는데 학교 진도를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가 뭘 못하거든, 얘들아. 우리는 진도를 나가고 학교에서는 진도만 나가면 되지만 우리는 반복도 하고 외우기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진도를 기다릴 수가 없어서 선생님 그냥 빨리 시작하는 이유는 진도를 그냥 다 나갈 거야. 다 나갈 거고 나중에 우리가 연습을 하고 있다가 시험 범위가 정해지거나 학교에서 건너뛰는 지문이 있으면 나한테 그래서 빨리 얘기해 줘야 돼. 예를 들면 오늘은 선생님이 1단원 다 나갈 거거든, 얘들아. 요거 세 작품. 그 세 작품을 다 나가는데 만약에 학교에서 진도 나가는데 수호제기를 안 나가고 산속에서를 바로 나가. 그럼 나한테 얘기해 줘야 돼. 그럼 내가 앞으로 너희를 훈련시킬 때는 수호제기는 패스할 수도 있겠지. 이해돼요? 근데 선생님 경험상 얘들아 1단원에서 여태까지 수호제기를 제낀 적은 없어요. 하지만 산속에서를 제낀 적은 조금 있기는 해. 그래서 요거는 그냥 선생님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선생님 마음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 기다리지 않고 나는 그냥 다 나갈 거예요. 알겠죠? 근데 여태까지 한 번도 정말 송천에서 한 번도 안 했다 하는 작품이 있는 건 나도 제낄 거야. 이해됐지?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1단원을 나갈 건데 얘들아 그 1단원에서 선생님이 자습서를 또 활용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줄게. 딱 한 장만 넘겨봐. 한 장. 딱 한 장만 넘기면 얘들아 문학의 본질이라는 큰 제목이 있어요. 우리가 자습서를 사는 이유는 그냥 작품만 공부하는 게 아니야. 뭔가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자습서 사고 본문부터 쫙 읽기 시작하는 거는 그냥 아무런 기준이 없이 공부하는 거야. 얘들아 기준을 잡아줘야 우리가 배점이 높은 문제를 빨리 정복할 수 있거든. 그거를 그 기준을 이 단원명에서 찾아야 되는데 단원명이 문학의 본질이라고 되어 있고요. 학습 목표는 괄호 1번, 괄호 2번이라고 써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문학의 역할인데 자, 앞에 보세요. 문학의 본질이라고 써 있고 이거 문학의 본질을 문학의 역할 그러니까 우리가 문학 작품을 읽으면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 문학을 읽으면 얻을 수 있는 거는요. 크게 4가지라고 생각하면 돼. 물론 너희 책에는 지금 3가지라고 나와 있지만 나는 4가지로 볼게요. 첫 번째 무슨 기능이라고 써 있어요? 미적 기능.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 우리는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근데 나는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하면 정서를 느낄 수 있다라는 거야. 정서적 기능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써 있어 얘들아? 인식적, 윤리적 기능이라고 써 있네. 인식적 기능도 알 수 있고 윤리적 기능도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문학의 본질이라는 1단원에서 우리는 문학을 통해서 우리가 저런 것들을 배워나가는 거야. 그럼 봐봐. 이 교과서의 이 단원은 어떤 교과서에도 있어 얘들아. 여기 있는 지금 다른 학교 미래행 교과서 있죠. 이 미래행 교과서에도 요 단원이 있다. 근데 작품이 달라. 이해돼? 무슨 의미인지? 그러면은 이 지필진들이 생각하기에 요 단원에 어울릴 만한 작품을 고르고 골라서 넣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단원을 공부할 때 작품부터 공부한다라는 거는 아무 맥락 없이 공부하는 거야, 얘들아. 학교에서도 문제 낼 때 배점이 높은 거는요. 이걸 물어봐, 너희한테. 너희가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뭘 얻을 수 있었어? 이걸 물어보는 게 배점이 높아요. 그냥 단순하게 내용이나 형식상 특징을 물어보는 거는 배점이 낮아요, 얘들아. 알겠죠?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랑 우리 오늘 세 작품을 배울 건데요. 앞에 봐요. 미적 기능과 정서적 기능을 느낄 수 있는 게 우리가 잡아봐. 이게 큰 1번이었지? 그리고 이게 1-1번이 됩니다. 1-1번에 우리가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제 김영랑 시인의 시가 한 편 나와 있어. 그리고 우리 차례 부분 한 번만 펴볼래? 여기 잘 나와 있는데 차례 부분에 보면은 이제 선생님이랑 명칭 정리를 좀 해야 돼. 1-괄호 1번에 작품 1이라고 써 있지 않아요, 얘들아? 나는 이걸 뭐라고 부를 거냐면 앞에 봐. 인식적 기능은요. 1-2에 1로 느낄 수 있는 거야, 얘들아. 1-2에 1 뭐라고 써 있어요, 얘들아? 수호제기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윤리적인 기능은요. 자, 1-2에 2번 작품 뭐라고 써 있어요, 얘들아? 산속에서라는 작품으로 느낄 수 있을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앞으로 뭔가를 얘기할 때 너희가 잘 봐. 이게 대단원, 이게 중단원,
이게 소단원으로 들어가는 거야. 옛날에 너희가 1학년 때는 이게 대단원이고 이게 소단원이다 이렇게 갔지만 이게 중단원이 끼어 들어가는 거라고 얘들아. 이해됐어요? 이제 소통을 이렇게 좀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봐봐. 그럼 내가 이제 미적 기능과 정서적 기능과 인식적 기능과 윤리적 기능을 좀 설명할 건데 미적인 기능과 정서적 기능은 쉬워요, 얘들아. 우리가 시를 읽을 때 정서와 아름다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야. 그게 끝이야. 그럼 우리가 이 시에서 어떤 부분에서 왜 아름다움을 느꼈지? 그걸 찾아내면 되는 거거든. 선생님이랑 그럼에 있어서 이제 모란이 피기까지는 시작해 볼게요. 자, 몇 페이지 들어가냐면 우리 10페이지 가시면 되겠죠? 10페이지. 자, 10페이지 가시면은요. 시가 있어요. 선생님이랑 같이 쭉 읽어볼게요.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하고 두 줄을 읽었는데 잘 봐. 모란이 피기까지 나는 봄을 기다린다 라고 표현을 했어. 자, 앞에 봐요. 화자가 얘들아 시를 읽을 때는요. 우리 화자가 어떤 상태에서 뭘 하는지를 보면 돼. 근데 사실 이거는 모의고사 수업이 아니라 내신 수업이니까 선생님 그냥 다 알려주는 방식으로 수업을 할 거예요. 자, 얘들아 화자는 지금 뭐 하고 있어? 기다리고 있잖아. 맞지 않아요? 근데 뭘 기다리고 있어? 거기 봐봐. 뭐 기다리고 있어? 대답. 봄을 기다리고 있네. 근데 얘들아, 봄을 왜 기다리는 거야? 봐봐. 봄 왜 기다려? 그렇지, 얘들아. 사실 얘는 봄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봄이 아니라 뭘 기다리고 있는 거야? 모란이 피는 걸 기다리고 있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결국에 화자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뭐야? 모란이 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모란이 의미하는 건 뭘까? 그럼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그러니까 여기 이 시에서 상징하는 모란이 그냥 단순하게 정말 꽃이 아니라 어떤 플러스 가치. 예를 들면은 뭐 희망이 될 수도 있겠고요. 기쁨이 될 수도 있겠고요. 이해됐어요? 어떤 순수함이 될 수도 있었고요. 뭐 어쨌든 플러스 가치를 다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야. 근데 왜 봄을 기다린다고? 저 플러스가 만들어지니까. 이해됐어요? 근데 자 읽어볼게요.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그럼 여기서 얘들아 느껴지는 태도는 뭐예요? 그냥 기다림이야, 얘들아. 기다림.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잃은 슬픔에 잠길 테요. 얘들아 근데 잘 생각해봐. 봄을 기다렸는데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대. 그럼 이건 봄이 지나갔다는 얘기거든. 봄은 얘들아 길어 짧아? 엄청 짧잖아.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앞에 봐요. 내가 모란이 피는 봄을 엄청나게 거꾸로 오면 내용 이해가 쉽지. 모란이 피는 봄을 엄청나게 기다렸다? 근데 봄이 왔어. 그럼 너무 좋겠지. 근데 봄은 어때요, 길이가? 짧아. 그럼 모란이 어떻게 되기 시작해? 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 졌을 때 정서가 어떻게 돼 있어요? 나는 비로소 봄을 잃은 뭐에 잠긴다? 서러움에 잠긴다. 얘들아 정서가 드러났잖아요. 얘들아 서러움에다가 물결 한번 쳐주세요. 정서가 직접 드러났잖아요. 시는 정서의 문학이야, 얘들아. 정서가 이렇게 직접 표출될 때는요. 우리가 체크가 들어가줘야 돼요. 자, 나는 비로소 봄을 잃은 슬픔에 잠길 테요. 5월의 어느 날, 그 하루, 얘들아 5월쯤이면 거의 더워질 때 아니야, 얘들아? 그러니까 모란이 지금 어떻게 돼요? 떨어진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는 거야. 이해되니? 약간 이 상태라고 생각하면 돼. 자, 내가 모란을 그려볼게요. 모란이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봄이 돼서 모란이 쫙 폈어. 근데 얘들아 생각해봐. 봄이 되면 너무 기쁘겠지. 근데 생각해봐. 봄이 되는 순간 봄은 짧아지기 시작한 거 아니야? 그래서 봄이 오면 좋지만 또 아쉽기도 한 거야. 왜? 봄이 되자마자 봄은 짧아지기 시작하거든. 그럼 얘들아 모란이 뚝뚝 또 떨어져 버리는 거야. 뚝뚝 떨어져 버려. 그럼 이 뚝뚝 떨어져 버린 건 또 5월이 되면 어떻게 돼요? 봄이 더 간 거지. 봄이 더 가면 뚝뚝 떨어져 버린 이파리까지 어떻게 되는 거야? 시들어 버려. 얘들아. 그러면 계속 읽어볼게요. 5월의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놓은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봄이 아예 가버린 거지. 천지의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이 모란이 폈을 때죠. 보람은 서운케. 얘들아 무너졌다. 얘들아 서운케에다가 물결 치세요. 정서가 드러났잖아요. 서운케 무너졌으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마라. 360날 한양 섭섭해 우옵니다. 얘들아 섭섭하다에다가 물결. 잘 봐. 지금 정서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다? 나는 기다렸다? 봄을? 그래서 봄이 와서 모란이 폈지. 근데 모란이 피자마자 얼마 안 돼서 모란이 어떻게 돼요? 뚝뚝 떨어져 버리는 거야. 뚝뚝 떨어져 버렸는데
5월이 되니까 뚝뚝 떨어져 버린 모란마저도 시들고 있어. 이해됐어요? 그래서 천지에는 모란이 이제 없어, 얘들아. 그래서 내 보람이 서운케 무너져 내렸어. 이해됐어요? 그럼 얘들아, 얘는 지금 다시 어떻게 할까? 다행히 봄은 또 돌아오지 않니, 얘들아?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다시 기다림이 시작이 될 거야. 그럼 잘 봐. 나는 기다리지, 봄이 와요, 모란이 피지, 또 모란이 떨어져 버려, 봄이 갔네, 그럼 또 기다리고 또 봄을 이렇게 되는 거야. 계속 지금 뭐야? 봄은 다행히 계속 와. 하지만 봄이 짧아서 아쉬워. 하지만 봄은 또 와. 봄은 짧아서 아쉬워. 하지만 봄은 또 와. 이렇게 계속 순환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근데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얘들아, 한 해가 왜 다 가는지 알겠지? 앞에 봐요. 모란이 5월에 자취도 없어져. 봄은 끝났어. 근데 이렇게 되면 나는 또 언제 기다리는 거지? 여름, 가을, 겨울 동안 또 봄을 기다리는 거기 때문에 좀 오버해서 과장해서 말하면 내 한 해가 다 가고 말았다라는 거야. 좀 오버해서 얘기한 거지, 그치? 자, 그래서 나는 360날, 좀 진짜 많이 오버했죠? 더 오버했지? 365일일 때는 360날, 360일 다 울고만 있다라고 오버한 거죠. 과장법이에요. 그래서 360날 한양 섭섭해 우옵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얘들아, 마지막 역설법이 드러났는데요. 이게 왜 찬란한 슬픔의 봄이냐면은 선생님 방금 다 설명했어. 앞에 봐. 봄이 와. 좋아, 싫어? 너무 좋아.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렇다? 봄이 시작되자마자 봄은 줄어들기 시작해. 마찬가지야. 치킨 생각해봐. 너무 배고파 치킨 시켰어. 근데 치킨을 먹으면서 슬퍼. 왜 슬퍼? 치킨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먹으면서 너무 기쁜데 줄어드는 게 또 슬픈 거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찬란하지만 슬픈 봄인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같이 있죠. 이해됐어요? 얘들아, 이렇게 수식어 하나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이 있는 거 무슨 법이라 그러니? 모순이 있잖아요? 역설법이라 그러지. 얘들아, 선생님 요거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고등학교 2학년이기 때문에 역설법 설명 안 할 거거든? 근데 혹시라도 선생님 저는 역설법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하는 학생이 있으면 오늘 숙제검사 시간에 반드시 나한테 얘기하고 가요. 얘들아, 모르고 지나가는 게 더 쪽팔린 거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역설법까지 체크를 했을 거고, 얘들아, 내용은 이해가 되지? 내용은 이게 끝이야, 얘들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말하는 모란이 의미하는 게 그냥 단순하게 정말 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희망, 기쁨, 순수, 화자가 얘기하는 플러스 가치들이라는 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원래 김영랑 시인이 활동했던 시대가 1920년대니까 일제강점기야. 우리한테 좀 좋은 시인 게 뭐냐면 원래 일제강점기 시라고 하면 우리가 배운 작품이 여태까지 다들 뭐냐면 약간 의지적인 시? 희생적인 시? 광복을 위해 이 한 번 바치겠어. 광복은 언제 오지? 약간 이런 느낌의 윤동주 시인의 작품이나 이육사 시인의 시나 이런 시를 많이 배웠을 거야, 너희가. 근데 이 김영랑 시인의 시는요, 순수시. 보통 우리가 어떤 역사적 어떤 커다란 사건이 있는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시들을 배울 때는 이런 저항시, 의지적인 시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는데 이거는 그냥 저항시가 아니라 순수시라는 거에 조금 뭐 교과서 첫 배운 데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어요, 얘들아? 자, 그럼 잘 봐. 내용은 배웠지. 근데 우리가 앞에 봐. 오늘 우리가 이 모란이 피기까지는 무슨 기능? 미적 기능과 정서적 기능. 정서적 기능은 어때요? 정서를 우리 많이 물결쳤잖아, 얘들아. 근데 미적 기능, 이 시의 아름다움은 형식적인 거에서도 오는 거야. 일단 그럼 우리가 이제는 내용 말고 표현법을 좀 집중해서 보도록 할 거예요. 표현법. 일단 눈에 띄는 표현법은 맨 마지막에 뭐가 나왔죠? 역설법 하나 나왔지, 그치? 역설법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효과를 얻을 수 있냐면 강조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의미를 강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얘들아, 맨 마지막 줄 계속해서 볼게요. 이왕 본 김에.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얘들아, 이거 어순이 맞지 않지 않니? 자, 그러면 이거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한 거야? 맞지 않아요, 그죠? 자, 그럼 이거 무슨 법이야? 도치법. 우리 이거 어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나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아직 기다리고 있겠다라고 해야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도치법 되겠습니다. 도치법도요, 어떤 의미 강조의 의미로 쓰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본 김에 또 하나 할게요, 얘들아. 맨 첫 번째 두 줄과 맨 마지막 두 줄이 어때? 비슷하지 않아요? 얘들아,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부르지? 수미상관 기법이라고 하죠. 원래는 우리가 머릿속에 똑같아야만 수미상관이라고 배운 적도 있을 텐데 똑같지 않아도 돼, 얘들아. 우리 한 70%만 비슷해도 우리 수미상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수미상관의 효과 한 번만 갈게요. 앞에 봅니다.
수미상관이 뭔지는 설명 안 할게요. 방금 했으니까. 수미상관의 효과는요. 원래 시에서 뭔가를 반복한다라는 거는 일단 운율하고 강조는 기본인데 사실 수미상관은 운율을 만들어내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그래서 운율까지는 아니고요. 얘는 이제 강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구조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죠. 왜 우리 처음과 끝이 똑같잖아. 그쵸? 구조적인 안정감 또는 형태적인 안정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클리셰처럼 붙는 말이죠. 여운을 준다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됐니?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과장법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얘기했으니까 굳이 안 할게요. 근데 이미 자습서에 체크되어 있는 말이 있어, 얘들아. 자습서에 이렇게 세모가 되어 있다. 세모. 리을테오 보여요? 리을테오 보면은 거기 지금 이렇게 써 있어. 부드러운 어조다 이렇게 써요. 섬세한 정서 표현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도 우리가 이 시에서 미적 기능을 담당하는 거야. 그래서 출제자가 아니죠. 하도 수능 수업 해가지고. 출제자가 아니라 이 책의 집필진들이 이 작품을 요 1-1 코너에 딱 갖다 놓은 거야. 이 리을테오 부분 때문에 얘들아. 이 리을테오를 통해서 우리는 미적 기능을 느낄 수가 있는 거. 이해됐어요? 자, 요거 하나 체크해줘. 근데 리을테오 한 군데 체크 안 들어갔다?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오 보이세요? 얘들아, 맨 마지막에 한 줄 좀 빠졌어, 세모가. 우리 거기도 같이 세모 쳐주시면 좋겠죠? 유찬이 따라오고 있어요? 네, 맨 아래 리을테오 하나 세모가 빠졌어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볼게요. 이건 선생님이 너희한테 좀 추가시켜주고 싶은 건데, 우리 요즘에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은요, 시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사어의 쓰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좀 하는 이제 출제 경향을 좀 보이거든? 부사어가 서술어를 수식해주는 말을 우리가 부사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지금 봐봐. 모란이 피기까지 첫 번째 줄부터 읽을게요.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는데. 요 아직에다가 우리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 그 아직에 이런 말이 들어가 있어. 기다림이 숙명적이다. 숙명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자. 아니, 아직이라는 말이 숙명적이다? 이거 어떻게 보면 좀 가볍게 생각하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 그치? 얘들아, 숙명이 뭐야? 반드시. 그치? 운명을 하는 건 반드시. 내가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모란이 피는 건 당연히 오지 않아요? 왜? 너희 봄이 오는 거 막을 수 있어? 봄이 오는 거 막을 수 없잖아. 봄이 와서 모란이 피는 것도 그럼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근데 굳이 여기다가 아직이라는 거 썼다라는 건 뭐냐면 얘는 봄이 와서 모란이 피는 걸 확신하고 있다라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잘 생각해보면 아직이라는 부사어를 언제 쓰는지를 한번 생각해봐. 예를 들면 엄마가 치킨을 시켰어. 그놈의 치킨. 엄마가 치킨을 시켰어. 근데 5분 만에 네가 가서 엄마 아직 치킨 안 왔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아니 5분 지났는데 거냐? 거냐? 치킨을 시킨 지 5분 지났을 때는 우리가 아직 안 왔어? 라는 말을 못 써. 왜? 출발을 안 했을 거라고 짐작을 하거든. 근데 한 1시간 반 정도 지났다고 생각해봐. 그때는 아직도 안 왔어? 라는 말을 쓸 수 있지 않아? 왜? 올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야. 이 시간쯤이면 올 거라는 확신이 있는데 안 오니까 아직이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 아직이라는 부사어의 쓰임이 일상생활에서도 뭔가 그게 반드시 올 거라는 확신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야.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는다라는 거는 걔가 반드시 올 거라는 거. 걔가 반드시 와? 그럼 막을 수 없어? 막을 수 없다라는 건 내 숙명이자 운명이라는 뜻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사어의 사용이 참 중요한 거고 우리 그 바로 밑에 부사어가 또 있어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이라는 거 보이세요, 얘들아? 뚝뚝이라는 음성상징어 쓰고 있죠. 얘들아, 음성상징어의 기본적인 기능은 뭡니까? 생동감이야. 그죠? 내가 야, 냄비에 떡볶이가 끓고 있어 이거랑 냄비에 떡볶이가 보글보글 끓고 있어 이거랑 어떤 게 더 생동감이 느껴지나요? 후자잖아. 그치? 뚝뚝 떨어져 버렸단 말이야. 음성상징어의 기능을 일단 무조건 생동감은 들어가요. 근데 얘들아 잘 봐. 뚝뚝 일단은 낙화하는 모습이니까 당연히 하강적 이미지는 보이겠죠? 또 하나 거기다 하강적 이미지라고 써주시고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뚝뚝에 이렇게 돼 있다? 묘사라는 말이 들어가 있네? 묘사에다가 동그라미. 자, 너희는 앞으로 시를 공부할 때 어떤 걸 공부하냐면 선생님 봐봐. 니네가 생각할 때 표현법을 우리가 필기를
이제 예를 들면 이 시를 공부했을 때 역설법에도 표시를 했잖아. 여기 뚝뚝의 묘사에도 표시를 했잖아. 뭐가 더 중요할까? 솔직히 무게감으로 따지자면 이 시에서 반드시 너희가 시험에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표현법은 누구니? 역설법 아니야, 솔직히? 맞아, 역설법이 훨씬 큰 무게감이 있는 표현법에 이 시 자체만 두고 봤을 때. 근데 나는 너희가 공부할 때 역설법보다는 묘사에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어. 왜 그러냐면 니네 이 시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 시에 역설법 있었다는 거 내가 딱히 강조하지 않아도 기억에 남아 안 남아? 이 정도는 기억에 남을걸? 근데 여기가 얘들아 뚝뚝은 묘사야 라는 거 내가 강조하지 않으면 기억에 남을까? 이거 기억에 안 남을걸? 만약에 니네가 선지에 앞에 봐요. 여기 시험지가 있고 가, 나, 다 여러 작품이 나오잖아요. 1단원에서. 근데 너희한테 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와요. 자, 선지 1번, 2번, 3번, 5번 이렇게 쭉 나갈 때 여기서 너희한테 만약에 역설법을 통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맞아 틀려? 내가 딱히 애써서 기억하려고 하지 않아도 이 모란이 피기까지는 역설법이 나와 있는 거 어때요? 기억이 나요. 근데 자, 선지 2번에 뚝뚝이라는 부사어를 사용해서 모란이 떨어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하면 어때요? 근데 묘사까지는 맞나? 헷갈릴 수 있어. 왜냐면 뚝뚝은 나와 있는 게 맞아. 근데 잘 봐. 우리가 생각하는 묘사라는 건 어떤 거지? 너 왜 안경 벗었어? 써야지.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하니까 어지럽지. 지금 우리 딸이 안경 쓰는데 자꾸 안경 벗었었다는 거 보면 너무 싫더라고. 써요. 왜? 우리 규찬이는 뭘 갖고 온 거예요? 아, 그랬어요. 책을 갖고 왔지? 그래서 늦었지? 자, 앞에 봐.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야, 얘들아. 묘사라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뭐지? 아, 건이는 동그란 안경을 썼고, 앞머리가 있고, 후드 검은색 집업을 입었고, 겉에는 까만색 패딩을 입었고, 안에는 이너티로 흰색 라운드 티를 입었다. 야, 이 정도는 돼야 우리가 묘사라고 할 수 있지 않아? 원래 묘사라는 거는요, 어떤 대상을 그림 그리듯이 설명해 놓는 걸 우리가 묘사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그냥 단순하게 뚝뚝 떨어졌다 라는 정도의 서술을 묘사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이건 어때요? 고민해 보게 된다고.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문학을 공부할 때는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게 역설법이 더 중요해, 얘들아. 여기 뚝뚝보다. 하지만 내가 선지로 이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때 틀림없이 OX를 잘 칠 수 있을까? 없을 것 같아? 그럼 거기에다가 반드시 체크가 좀 들어가줘야 되는 거야. 내신을 공부할 땐 이렇게 해줘야 돼요. 거기서 쓸데없이 고민할 시간이 없어, 얘들아. 왜? 자습서에 나와 있는 말을 고민하고 있는 멍청이가 어딨어? 이해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공부하는 방법도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럼 다시 갈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은 얘들아, 우리가 묘사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지만 이거 묘사가 맞는 거 자습서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계속합니다. 나는 비로소, 얘들아, 비로소 부사어 여기 한 번 더 쓴 거 보이고 있죠? 비로소도요, 어떤 간절함을 나타낼 수가 있겠죠? 비로소 봄을 여인 슬픔에 잠길 테요. 봄을 잃었을 때 너무 슬프다라는 거야. 자, 5월의 그 어느 날, 무덥던 날, 떨어져 버린 누운 꽃잎마다 시들어 버릴 때, 천지의 모란이 없어졌을 때 나는 보람이 무너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그리고 과정법 나오고요, 역설법 나오고. 일단 표현법은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거 거의 다 했는데 이 김영랑 시인의 특징 하나만 선생님 좀 잡고 갈게요. 김영랑 시인이요, 특징 중에 이 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에서도요, 울림소리를 많이 사용해. 울림소리는 노란 양말 아시죠? 네, 노란 양말 울림소리 많이 사용한다는 이거 안 써도 됩니다. 선생님 다 필기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시가요, 얘들아, 연이 하나밖에 없지 않니? 그냥 한 덩이가 턱하니 있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내용상 두 토막씩 나눌 수 있어. 두 줄씩, 두 행씩 나눠서 볼게요. 선생님 이거 두 행씩 왜 나누는지 선생님 좀 설명해 줄게, 그것만. 모란이, 이 샤프만 한번 들어볼게요, 샤프.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얘들아, 기다림에다가 동그라미.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봄을 여인 슬픔에 잠길 테요. 얘들아, 서름에다가 동그라미. 5월의 어느 무덥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얘들아, 떨어진 것까지도 시들어 버렸어. 얘들아, 시들다에다가 동그라미.
천지에 모라는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은 서운케 무너졌다. 얘들아 서운하다에다가 동그라미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360나 한양 섭섭해 오옵니다. 얘들아 섭섭해에다가 동그라미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린다. 기다림에다가 동그라미 얘들아 기다림이 다시 순환되고 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렇게 동그라미 부분만 딱딱 포인트 잡아서 보면은 두 줄에 하나씩 메인들이 꽂혀 있어.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걸 부분으로 나누면 두 행씩 나눌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어디로 넘어가냐면 선생님 지금까지 설명한 거 11페이지에 다 이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 우리 다 했기 때문에요.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여기만 보면 될 것 같아요. 핵심 3 보입니까? 핵심 3 정리할게요. 두 시행이 한 단락을 이루게 하여 얘들아 두 시행이 한 단락에다가 밑줄 방금 이거 내가 알려줬지? 두 시행이 한 단락. 요거 방금 얘기했어요. 호흡의 속도 조절에다가 물결. 자, 지금부터 우리가 밑줄 친 거는 표현상 특징이고요. 물결 친 것은 표현상 특징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였어요. 필기 정리되니 얘들아? 네. 자, 울림소리 많이 사용해. 얘들아, 울림소리에다가 밑줄 치시고요. 부드러운에다가 물결 치시면 되겠죠. 모란과 리을테오 반복에다가 밑줄. 자, 수미상관에다가 밑줄. 수미상관의 효과는 선생님이 아까 전에 칠판에 써드렸으니까 굳이 더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것들 다 총 집합시켜서 보다 미적 아름다움. 미적에다가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네요. 근데 얘들아, 문제 참 내기도 좋게 몇 개 나와 있네? 4개 나와 있다. 선지 우리 5개인데. 그쵸? 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넘어가기 전에 얘들아, 선생님 11페이지 우리 요 자습서의 어떤 기능을 조금만 알려주고 넘어갈게. 이거는 시니까 포인트가 조금 적은데 앞으로 너희가 이 시를 공부하고 나서 본문 넘어가기 전에 포인트 잡아줘야 될 게 11페이지 맨 위에 보면 감상 포인트라고 써 있어요. 맞죠? 여기 지금 보면 핵심 몇 가지 나와 있지? 핵심 1에 대한 답이 밑에 정리하기에 핵심 1이 붙어있지. 핵심 2에 대한 답이 핵심 2가 붙어있지. 요렇게 보면 돼. 이게 지금 별거 아닌 말 같은데 내가 이게 왜 중요한지를 살짝 얘기해 줄게. 이게 긴 작품이 있어. 긴 작품이 드러날 때 너희가 조금 요거 잘 써먹을 수가 있는데요. 어디를 보냐면 얘들아 65페이지 잠깐 펴볼래? 이것도 너희 학교에서 좀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 잘 봐. 65페이지 보면 감상 포인트가 몇 개 나와 있지? 4개 나와 있지. 근데 이 글은 길어. 정리하기가 엄청 많이 들어있어. 근데 그 중에서도 핵심 1이 붙어있는 거 하나밖에 없어. 그 쭉 넘겨봐. 핵심이 어디 있니? 저 뒤에 있어, 얘들아. 그러니까 내가 요거 포인트 집어주는 이유 알겠어, 얘들아? 여기 이 책을 보는 팁이야. 요렇게 체크하면서, 물론 정리하기 다 중요하지. 근데 거기서 더 중요하고 이 책을 보는 방법은 이렇게 핵심 1, 2, 3, 4를 찾아가면서 확인하는 거. 요거 써먹으면 되게 좀 약간 배점 높은 것들 노릴 수 있어요, 얘들아. 이해됐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작품을 공부해놓고 나서 내가 정말 이 작품이 공부가 잘 되었나라는 걸 점검하고 싶을 때 이것 좀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해됐니, 얘들아?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뒤쪽 학습활동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학습활동 뒤에 12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12페이지 보시면은요. 12페이지에 큰 1번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미 했으니까 포인트만 잡겠습니다. 기다림 동그라미, 슬픔 상실감 동그라미, 기다림에다가 동그라미. 그래서 기다림이 순환되고 있다. 얘들아, 우리 요거 3칸이 돼 있네요. 이렇게 3칸이 돼 있잖아. 묶어주고 순환이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기다림이 순환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큰 2번으로 가겠습니다. 2번에서 괄호 1번 갈 건데요. 이거 방금 앞에서 다 했어요, 얘들아. 리을테오 반복에다가 밑줄, 운율에다가 물결, 모란이라는 말 되풀이에다가 밑줄, 리듬에다가 물결. 얘들아, 리을테오와 모란 묶어주세요. 이거 같은 맥락이잖아요. 수미상관, 밑줄, 형태적 안정감, 물결. 근데 책에서는 운율도 준다고 표현하고 있네요.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아까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운율까지는 좀 그렇다 했는데 책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자, 두 시행 한 단락 밑줄, 호흡의 속도 조절에다가 물결. 이것도 리듬감 준다고 하네요. 기억하세요.
요 네모 박스에 있는 거는 다 운율에 들어가는구나. 울림소리 밑줄, 부드러운 에다가 물결. 기억하세요. 요 네모 박스 안은 다 운율이 기본적으로 끼어 들어가네요. 자, 괄호 2번 가겠습니다. 찬란한 슬픔의 봄은 역설법 얘기하는 거네요, 얘들아. 얘들아, 이 역설법 보인 이유 체크만 하겠습니다. 자, 봄은 화자에게 소망이자 보람인 모란이 피어나는 기쁨의 계절. 얘들아, 기쁨에다가 동그라미. 하지만 동시에 모란이 질 것이라는 예감 때문에 슬픈에다가 세모. 이렇게 모순된 감정을 보인 이유는요. 절망 세모, 희망 동그라미. 감정이 복합에다가 밑줄. 이래서 이렇게 복합된 감정을 역설법으로 표현했다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요쯤 하고 13페이지에 괄호 3번 넘어갈게요. 자, 괄호 3번. 얘들아, 이제 내가 이 자습서 학습 활동을 또 공부하는 방법도 얘기하겠습니다. 나는 있을 테요, 잠길 테요, 우옵내다와 같은 섬세하고 부드러워서 잠시만 있어봐. 아까 우리 리을 테요는 섬세하고 부드러운 표현이라는 얘기 했었지. 근데 우옵내다는 체크가 안 돼 있지 않았니? 자, 우리 그러면 이런 학습 활동에 체크가 안 된 말을 봤을 때는요. 앞으로 넘어가 10페이지. 10페이지 우옵내다 보여요, 얘들아? 거기다가 밑줄 치고 써요. 부드러운 섬세함. 추가시켜놔. 그래서 우리는 웬만하면 퍼져서 필기하지 말고 작품 하나에다가 모든 필기를 종합한다라는 느낌으로 내가 요 한 페이지만 봐도 학습 활동에 있는 내용까지 다 들어간다는 마음으로.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할게요. 두 번째, 나는 뚝뚝이라는 표현이 아름답게 느껴졌다. 그 이유는 모란이 떨어지는 모습이 마치, 이거는 생동감 아까 썼지? 감각적은 이미 써있죠? 그럼 추가할 필요 없어. 자, 마지막 시행이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숲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이유는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화제의 마음이 너무 간절하게 드러나있기 때문이다. 얘들아, 근데 역설법에는 우리가 복합적인 정서랑 막 다 써있는데 간절함은 안 써있지 않았어? 그럼 넘어가. 우리 거기서 간절함이라고 추가 필기해줄까요? 역설법에다가? 아, 이 역설법은 간절함을 강조하기 위해서구나.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이 자습서를 활용해서 좀 공부해야 되는지 알겠어요, 얘들아? 웬만하면 본문만 봐도 학습활동 필기까지 내가 다 추가될 수 있게. 이해됐어요? 네, 요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13페이지에 은전 한입이라는, 나는 요거를 부를 때 뭐라고 명하냐면 명칭하냐면 요거를 선생님은 서브 작품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우리의 메인 작품은 뭐였어요?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고, 이 메인 작품에 해당되는 서브 작품은 은전 한입. 근데 얘들아, 선생님 봐봐. 은전 한입은 여태까지 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대략적인 내용만 좀 얘기를 해줄게. 이 은전 한입이 너희가 좀 공감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 어려울 수도 있어. 근데 이렇게 선생님 좀 우리 시대로 우리나라 상황에서 좀 이해가 되게끔 얘기를 해보면, 우리 규찬이가 노숙자라고 쳐봅시다. 우리 규찬 노숙자가 어느 날 잠깐만 이렇게 해볼까? 규찬아, 너가 생각하는, 너한테는 별로 큰 단위의 돈이 아니지만 노숙자한테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단위가 한 얼마쯤일까? 야, 좀만 더 쓰면 안 돼? 규찬이 자, 건이야? 다른 상대를 건이야, 다시. 너한테는 큰 가치가 아니지만 노숙자에겐, 좀 질문이 잘못됐나? 이게 얼마쯤일까? 그래, 한 10,000원쯤? 그럼 이렇게 해볼까? 규찬이가 길을 가는데, 막 은행이 있어, 은행이. 근데 그 은행에 엄청 꼬질꼬질한 노숙자가 빳빳한 10,000원짜리 한 장을 들고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그 은행에 가서 이 10,000원짜리가 진짜 지폐인가요? 위조 지폐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고 다니는 거야. 그리고 그 은행에서 네, 이거는 위조 지폐가 아니라 진짜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그 노숙자가 엄청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어.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뭐라고 생각하지? 거지가 동냥을 해서 누가 그 10,000원을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그래서 그 거지가 그 10,000원이 진짠가? 하는 마음으로 은행에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생각이잖아. 그래서 그게 너무 궁금한 나머지 그걸 보던 한 남자가 가서 거지한테 물어보는 거야.
누가 10,000원이나 줬어요? 라고. 그러자 이제 거지가 얘기해. 누가 이렇게 큰 돈을 나에게 주겠어요? 저한테 이렇게 큰 돈을 주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10원, 20원 이렇게 주는 사람은 있죠. 그 10원씩을 모아서 100원을 만들었고 그 100원씩을 다시 모아서 1,000원을 만들었고 그 1,000원씩을 다시 모아서 5,000원을 만들었고 드디어 얼마가 된 거야? 내 손에 10,000원이 쥐어지게 된 거야. 그래서 나한테는 이게 너무 소중해. 근데 사실 우리가 봤을 때 그 10,000원은 어떤 돈이야? 치킨 뭐야? 치킨 한 마리 값도 안 되는 가치인데. 그 우리가 봤을 때, 우리 건이가 봤을 때, 10,000원? 별거 아닌데. 이해돼요? 그래서 이걸 물어본 사람이 조금 반성을 하는 거야. 반성. 근데 이 글이 좀 어려운 이유가 이 돈의 단위가 우리가 약간 조금 공감이 안 되는 은전 한 입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게 좀 공감이 안 돼. 그리고 또 하나, 이 글이 조금 어려운 이유는 주제가 2가지야. 첫 번째는 방금 내가 말한 거. 약간 긍정적인 느낌 아니었어요? 그지?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거지를 보면서 인간의 무력에 대한 집착이라. 이런 마이너스적인 주제를 또 갖고 있기도 해요. 근데 일단 내용부터 하고 이 글이 왜 이 단원에 들어있는지도 살짝 찍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봐봐. 읽어볼게. 일단 이 글은 수필이다, 얘들아. 나는 상해에서 늙은 거지 하나가 여러 전장, 돈 환전하는 곳이야. 여러 전장을 돌아다니며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은전, 우리한테는 10,000원짜리라고 생각하면 돼. 이 10,000원짜리가 진짜인지 확인하는 장면을 목격한다. 거지는 전장 사람들의 대답을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자신이 가진 이 10,000원짜리가 찐이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무척 기뻐하며 황망이 달아난다. 나는 벽돌담 밑에서 손바닥에 올려놓고 들여다보고 있는 거지에게 다가가서 말을 건넨다. 누가 그렇게 많이 도와줬습니까? 나는 물었다. 그러자 그는 움찔하며 가슴에 숨겼다.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서 달아나라고 하였다. 염려 마십시오. 빼앗지 않소 하고 안심시켰다.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그는 나를 쳐다보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훔친 것이 아니에요. 길에서 얻은 것도 아닙니다. 누가 저 같은 놈에게 10,000원짜리를 줍니까? 각전 한 입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동전 한 입 주시는 분도 100에 한 분 쉽지 않습니다. 나는 한 푼 한 푼 얻은 돈에서 몇 입씩 모았습니다. 이렇게 모은 돈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꿔서 내가 아까 전에 과정 얘기했었죠, 얘들아? 그래서 이렇게 모으게 되었습니다. 이 돈을, 이 10,000원짜리를 얻느라고 몇 달이 걸렸다? 6달이 걸렸습니다. 그의 뺨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얘들아, 그 10,000원짜리 하나에 가진 의미 좀 봐봐요. 삶의 목적이자 인간의 무력이다. 인간의 집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왜 그렇게까지 애를 써서 그 10,000원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돈으로 무엇을 하려 합니까? 그는 다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다. 나는 그저 이 돈 하나가, 이 10,000원짜리가 갖고 싶었습니다. 그 거지에게는 이 10,000원짜리가 삶의 목표였던 거야. 그죠? 자, 이 글을 보면서 뒤로 넘겨주세요. 자, 주제로 바로 가볼게요. 주제, 소망을 이루려는 노력과 성취의 기쁨. 자, 주제 플러스죠? 거기다가 플러스라고 써주시고. 하지만 맹목적인 소유욕과 집착에 대한 연민에다가 마이너스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주제가 지금 2가지로 나뉘어졌어요. 하지만 어쨌든 얘를 잘 봐. 이 글이 여기 들어있는 이유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할게요. 앞에 봐요. 이 단어는 이런 거 아니었어? 문학의 미적 기능? 이거 정서적 기능은 내가 추가한 거니까 다루지 않을게요. 문학의 미적 기능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해보자면, 자, 우리 문학이라는 건 2갈래야, 2갈래. 문학은 2개. 운문문학과 산문문학. 문학은 2개로 있어요. 운문문학은 시를 말하는 거고요. 산문문학은 소설, 수필, 극 이런 것들이 이제 산문문학에 속하는 거거든요, 얘들아. 이 문학의 미적 기능을 얘기할 때 우리가 지금 방금 메인 작품에서 시의 어떤 아름다움을 배웠다면 이 은전 한 잎이라는 수필, 다시 크게 말하면 산문문학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주겠다라는 의미야. 여기 들어있는 이유가 별 의미가 없어, 얘들아. 그래서 그런지 너희 학교에서도 잘 안 다뤄. 대충 내용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기 이 작품 왜 들어있는지만 알면 돼요. 이해됐어요? 나중에 학교에서 하면 그때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선생님 특징만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갈게요. 특징 가겠습니다. 담담하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대상을 서술했다라고 했는데, 자, 담담 객관적 시선에다가 밑줄 치시면 되겠네요. 자, 줄거리를 갖추고 있으면 한편의 꽁트처럼 긴밀하게 구성되었다. 밑줄.
자, 그 다음에 논평이나 설명을 생략에다가 밑줄, 상상력 자극에다가 물결 치시면 효과까지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아니, 그걸 그렇게까지 모은 이유가 뭐예요? 10,000원짜리를? 6개월 동안? 이렇게 물어봤는데 거지가 뭐라 그랬지? 나는 그저 이 한 개가 갖고 싶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끝났단 말이야, 글이. 보통 수필이면 뭐가 있었어야 돼? 그 거지의 대답을 듣고 본인이 깨달은 바를 저렇게 써줬어야 돼. 아, 나는 이걸 왜 거지가 모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거지가 누구에게 받았다고 생각했을까? 내 자신이 좀 반성하는 부분이었다. 뭐 이런 논평이나 서술 같은 게 들어갔을 텐데 그게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래서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했다라는 겁니다. 내용 이해됐어요, 얘들아? 네. 그래서 요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넘어가지 않고 14페이지 우리 예시답안이라는 파트 보입니까? 네, 거기서 내용 면에서의 아름다움, 미적 기능이죠. 서술 방식 면에서 미적 기능 체크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왜냐면 단원에 속하는 부분이니까. 남들에게는 하찮은 소망이야. 하찮아. 우리 건이에게는 하찮은 10,000원. 그지? 건이에게는 하찮은 10,000원일지라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 애쓴 거지의 집념과 의지가 감동을 주었다. 플러스로 이제 내용의 미적 기능을 얘기했네요. 서술 방식 갈게요. 거지의 행동에 대한 밑줄, 주관적 판단을 배제. 진술의 객관성 확보. 얘들아, 이 두 개가 똑같은 말 아닌가요? 그래서 극적인 효과를 높이고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했다는 물결 치시면 되겠죠? 왜냐면 표현상 특징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나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다시 메인 작품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메인 작품 마무리할 때 얘들아, 우리가 너희 문학만 공부할 때 좀 짜증나는 점. 이 작품을 내가 제대로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객관적으로 조금 힘들어. 그럴 때 여기 지금 감상을 마치며라고 써있지. 이 부분이 아주 좋아. 잘 봐. 갈래에 뭐라고 써있지? 자유시, 서정시. 서정시가 뭐야? 거꾸로 하면 돼. 정서. 정서를 보여준다. 정서는 감정. 순수시. 이게 왜 순수시지? 뭐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라든지 사람들 선동하려는 의도라든지 그런 게 없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성격파. 모르는 말 있으면 무조건 체크 들어가야 되는 거야, 얘들아. 자, 일단 낭만은 알겠어. 플러스를 좋아하니까. 자, 상징적도 알겠어. 모란이 상징하는 게 플러스였으니까. 근데 얘들아, 유미적, 탐미적이 무슨 뜻이야? 둘 다 똑같은 건데요.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얘들아. 그래서 이런 부분 안 짚어주면 안 보잖아. 그치? 그래서 봐야 됩니다. 자, 주제 갈게요. 소망에 대한 바람과 기다림 맞고요. 수미상관, 얘들아 밑줄, 주제의식 강조에다가 물결, 역설, 도치, 밑줄. 자, 그 다음에 얘들아 봐봐. 효과가 아주 길게 나와 있네. 아름다움에 대한 도치와 덧없는 것에 대한 슬픔. 얘들아, 덧없음이라는 단어 처음 나오지 않았니? 그지? 아, 모란이 지는 것에 대해서 덧없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럼 얘들아, 역설과 도치를 통해서 덧없음? 덧없음은 덧붙여줄 만한 거 아닐까? 말을? 그치? 그럼 10페이지로 넘겨요. 이거 어디다 써야 되니? 도치법 어디 나왔니? 맨 마지막. 그치? 근데 왜 아름다움이 덧없을까? 금방 끝나버리거든. 그치?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봐봐, 이제 특징으로 다시 갈게요. 우리 15페이지. 세련된 시어와 부드러운 어조 했을 때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 니네가 얘기해봐. 세련된 시어와 부드러운 어조. 울림소리 또. 그렇지. 이렇게 떠오르면 이 작품에 대한 공부가 된 거야. 근데 안 떠오르잖아? 공부가 안 됐구나 하고 앞으로 가서 확인하셔야죠. 못 찾으면 나한테 질문을 해서 해결을 해야지. 얘들아 공부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이 자습서? 요렇게 해서 그러니까 문학은 애들이 줄거리를 알면 내가 공부했다고 착각하고 자만한다니까? 그러지 말고 요 마지막 포인트를 싹 읽어. 특히 특징 부분이지, 특징. 특징 부분 딱 읽어봤을 때 수미상관 어디야? 아,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이렇게 안 떠오르면 공부 안 된 거야. 여기 지금 얘들아 세련된 시와 부드러운 어조가 뭐야? 울림소리랑 리을태우요.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돼. 뭔 얘기인지 알겠어? 안 나오면 공부 안 된 거. 이해됐나요? 네. 자, 그리고 나머지 전체 구성 안 할게요. 시구의 상징적 의미, 이것도 이미 했기 때문에 안 할게요. 작품에 사용된 표현 방법도 이미 많이 했는데 얘들아 하나 추가되어 있네. 리을태우가 뭐라고?
경어체라는 말 하나 추가되어 있지 않아요? 이렇게 끝까지 방심하면 안 돼요, 얘들아. 다 이미 나왔던 내용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경어체가 뭡니까? 경어체. 뭡니까? 존댓말을 경어체라 그래요. 리을태요, 리을태요. 이해됐나요? 우리 거기 그 본문 10페이지에 세모 땡땡 돼 있는 데다가 경어체라고 한마디 덧붙여주면 되겠죠? 자, 공부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얘들아? 네, 요렇게 하시면 우리가 1-1은 좀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재민이가 영상 요거 녹화 꺼주시면 되겠네요.